아, 예. 이게 원래 그 순서는 폴츠가 먼저고 뒤에 밤부스가 나오는데요. 밤부스가 내용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그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대나무를 이제 어, 건축 재료로 이제 바라봤을 때는 이런 특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나무 자체가 목재 강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에 반해서 이제 가벼운 특성이 있어서 건축 자재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빠른 성장 속도도 좋은데 또 이제 거기에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강직도가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라서 이제 다른 나무들처럼 이 대나무를 가공하지 않은 채로는 2층 이상의 구조물에 사용하기엔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제 전통 방식을 따르면 이제 밀폐나 방수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내진 설계에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나무는 일단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 3.2%만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65%는 아시아 지역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나무를 이제 건축 재료로서 이제 가공을 위해서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대나무의 질량이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가공을 했을 때는 단 11%만이 이 라미네이티드 밤부 팀버라는 그런 이제 목재로 이제 가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1톤의 대나무를 수확하게 되면 이 중에서 이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단 106kg에 불과해서 이게 과연 대나무를 이렇게 건축 자재로 쓰는 게 이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지속 가능한 건축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LBT를 라미네이티드 밤부 팀버를 만들 때 이 접착제 함량이 4%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을 때 만들고 폐기를 했을 때 이제 자연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 그냥 단순히 브랜홀츠로만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건축 자재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대나무 숲을 잘 가꿔서 탄소 흡수원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이런 의견을 이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어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으로는 나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이제 어,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처음에. 이게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좀 그냥 그 자체 인위적인 가공 정도가 적고 그냥 그 나무 자체를 이제 쓰면 그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치 무공해 식품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자의 생각은 어쨌든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 이 나무들이 탄소 저장으로 기능을 하는데 이거를 건축 자재로 썼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친환경적인가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이 사람이 서술을 하다 보니 그러면 건축 자재로 나무를 쓸 거면 쓸 만큼 이제 다시 심어놔라. 이게 이제 결국엔 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이 저자가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건축 재료로 목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건강이나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점점 더 늘어났기 때문에 목재를 이제
지속 가능한 건축 관점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날이 이제 목재 가공 능력인 가공이나 이제 결합 접착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이게 더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가공 능력이나 접착 기술이 늘어나는 반면에 이 목재들을 적절하게 가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아직은 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좀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 저는 이제 그만뒀지만 목수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독일의 이제木工소와 그런 이제 어떤 가공하고 이제 적재하는 그런 작업장들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사실 CNC 기계나 그런 적재나 그런 가공 그리고 이제 품질 검사에 대한 인력은 정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베어너 소백이 말하는 이 인력이 부족하다, 전문 인력의 공급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는 이런 일들을 할 때 탄소 중립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가공을 하거나 뭐 낙어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1990년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숲이 손실이 됐고 또 이제 좀 뭐 라틴 아메리카나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하는 숲을 이제 화전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전환을 시키니까 이게 이제 계속 좀 기능을 상실하면서 조금 더 이제 환경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하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다른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제 재조림을 하지만 아직은 그런 화전 속도나 숲이 손실되는 어떤 규모나 속도에 비해서 이걸 재조림의 노력이나 시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무나 이제 숲이 갖는 그 탄소 저장고로서의 기능을 이렇게 계속 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 파괴가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결과는 이제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 아무래도 열대 아마존과 그리고 콩고 분지에서 이렇게 탄소 흡수원의 기능을 하는 게 전 세계에서 60%에 달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파괴되고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탄소 중립이 조금 이게 망가지면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 홀즈 챕터에서 결국에 이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일반적인 그런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의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그리고 벌목한 만큼 다시 이제 나무를 심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간단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나무를 그대로 두면 숲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 이게 탄소 흡수원이 되는데 나무를 이제 건축 목적으로 이제 계속 사용을 하면 결국 이제 그 나무를 갖고 있는 그 숲이 탄소 배출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한 건축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어너 소백의 이 책에서 이제 대안은 저는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건축 자재로 목재를 이용하려면 30년 전에 목재를 좀 심어 놓고 그리고 목재가 반드시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라면 좀 대체 재료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목재 기반 건축 자재를 이제 제작하고 폐기할 때는 좀 그런 이제 환경이 선순환 구조를 좀 고려를 해서 좀 친환경적인 재료를 계속 더 만드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건축 자재로 이제 목재를 이용하기 전에 전 30년 전에 이제 필요한 만큼 나무를 심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 이게 이제 나무의 이런 호흡을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몰라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에 나무가 이렇게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밤에 그 50%를 다시 이제 대기 중으로 배출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방출되지 않은 그 탄소가 50%가 다시 이제 나무에 남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그 나무에 남아있는 50%의 중에서도 90%는 다시 이제 뭐 나뭇잎이나 가지가 이제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뭐 다시 이제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탄소로 다시 이제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약 10%의 탄소만이 나무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양만 나무가 탄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심거나 아니면 벌목을 조금 줄이거나 건축 자재로서의 사용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좀 탄소 저장고의 역할로 좀 두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의 탄소만이 나무에 저장된다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또 좀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각의 나무에 따라서 또 10% 이상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무가 이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 저장 능력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이 연구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나무는 이제 지상 부분에 그러니까 뿌리의 질량이 지상 부분의 100%에 달하는 이제 뿌리 질량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탄소를 뿌리 내에 이제 저장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 10%라는 거에 너무 이제 이게 고정적인 저장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10%만 이렇게 저장이 된다. 그럼 이 10%가 저장이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나무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도표를 보고 좀 한동안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도표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결국 나무에서 본격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탄소의 흡수가 시작되는 시점은 나무 생장의 왼쪽의 표를 보시면 한 20년, 30년 차부터 그러니까 묘목이 자라서 한 20년, 30년이 지난 시점부터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본격적으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건축 재료로 사용된 나무가 이제 또 저장고로서 기능을 상실하면서 그대로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제 나름의 이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수리나면서 61그루의 너도감 나무를 이 사람이 이제 관찰을 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의 관측 기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건데요. 모묘기 이렇게 본격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20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나무의 최대 성장 속도가 이제 도달하는 시점은 심어진 지 3, 40년이 지난 시점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소 흡수가 시작되는 최소 시점인 거죠. 그리고 탄소의 축적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진행되는 시점은 나무의 말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을 기준으로 보면 60년부터 100년까지, 100살까지 이제 탄소의 축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벌목된 너도밤 나무에서는 벌목이 돼서 나무가 쓰러진 상태에서 60년 동안 이제 계속 탄소를 방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저자는 60년을 기준으로 한 회전율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 중인 나무와 벌목된 나무의 이 탄소 배출량 제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60년의 기준을 두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60년부터 탄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 60년간 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약간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면 이 회전율 60년을 기준으로 한 회전율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너도밤 나무에 좀 국한되는 자료긴 하지만 그래도 60년 회전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벌목된 나무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그거를 건축 자재로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또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뭐 목욕의 이제 본격적인 성장도 불가능하고 최대 성장 속도도 좀 불가능해지고 탄소의 축적은 당연히 불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이 벌목된 이 건축 자재로 쓰인 나무에서는 또 이제 15년부터 사용된 지 15년부터 30년 사이에 이렇게 탄소를 본격적으로 배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60년 차부터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데 이제 공백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최대 설명 자료인데,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100년을 살면 결국 가장 위에 있는 이 바에서 보듯이 탄소의 축적이 시작하는 거는 60살 때부터. 근데 그 60살 이전에 건축 재료로 나무를 벌목을 하면 이제 자라나는 그 성장 가능성 자체를 다 이제 없애는 거고, 그 이 벌목된 나무가 건축 자재로 사용이 되면 그때부터 또 이제 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 자재로 아직 사용되지 않고 그냥 벌목만 된 나무는 또 60년 동안 계속 탄소를 방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현호 소백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나무를 그대로 두면 이렇게 탄소를 그냥 말년에 알아서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 이거를 벌목해서 건축자재로 사용하면은 흡수할 수 있는 양보다 방출되는 양이 어쨌든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지니까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 보면 나무를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게 과연 옳은가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단순한 산수식으로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무가 40년 동안 탄소를 흡수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축 재료로 사용되면 30년 동안 방출을 하고, 또 그 외에 아직 건축 재료로 사용되지 않은 나무가 쓰러진 상태로 탄소를 방출을 하면 또 60년 동안 탄소를 방출을 하고, 그럼 마이너스 50년만큼의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60년의 회전 주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방출량만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가지 대안, 첫 번째 대안은 어쨌든 30년 전에 필요한 만큼 나무를 심자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너도밤 나무 자료를 보면 마이너스 50년만큼의 공백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더해도 마이너스 20년만큼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대안인 것 같아요. 이게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지속 가능한 환경이 완벽하게 100% 이루어진다 이렇다기보다도 많은 나무들을 더 고려를 했을 때 이 마이너스 20년만큼의 공백도 채워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너도밤 나무의 자료에서만 근거를 한다면 최소한은 30년 전에는 심어놔야 어느 정도 이제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그 회전율을 맞춰서 좀 밸런스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좀 TMI인데요.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제 알아가지고 이거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저만 몰랐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기준이 이제 킬로미터당 이제 95g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가뭄비 나무가 이렇게 100년에서 120년 살면서 이제 일일 평균 70에서 80g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기준으로 유럽 자동차의 흡수량 기준이 설정이 된 거다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혹시나 모르시는 분 계시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탄소가 뭔지 몰랐어요. 상식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TMI로 한번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안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50년 만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거를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이제 이 저자가 이렇게 제안한 대안은 목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는 좀 대체 가능한 재료를 찾아보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그 50년만큼의 나무를 심는 것도 탄소 중립의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지속 가능한 건축 관점에서 탄소 중립의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 흡수원을 늘리는 거 말고도 그 그냥 탄소 배출원 자체를 대체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대체제를 고려하게 된 이유가
2019년에 이제 독일 내 모든 나무에서 30%에서 이 수간이 수축되는 증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심어도 지금 나무 자체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계산을 해서 이만큼 심으면 이만큼 탄소를 흡수할 거야. 그것보다 나무의 기능을 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대안도 찾아봐야 되지, 다른 대체제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무 중 이제 40%가 위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목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대체할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를 예로 들면서 이 표를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 표를 끝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표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나무의 크기가 높이가 15m고直径이 30cm인 나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나무 그 지상 부분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182.5kg이고 뿌리에서는 이제 365kg을 이제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저장량은 498kg, 그리고 뿌리에서는 99kg을 이제 이렇게 탄소를 저장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두면, 이 나무를 벌목하지 않고 두면 이만큼을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는 건데, 이 나무의 전체 100년 생애 기간 동안 이거를 또 벌목을 하면 이만큼의 탄소 저장량이 결국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체 콘크리트 지지대를 한번 이 사람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2년 동안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단위를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만큼의 이제 탄소 결합 능력을 이제 보여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나무를 벌목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대체를 할 때는, 이거를 일단 전제는 이 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면 이 회전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만큼의 철근 콘크리트 4개를 이제 대체를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너스 50년만큼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라고. 그래서 대체제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또 목재 기반 건축 자재 이제 제작을 할 때 폐기와 자연 순환을 고려해서 좀 친환경적인 접착제를 좀 만들고 사용해보자,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좀 텍스트에서도 이제 뭐 있었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일을 할 때는 이 작업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맨 위에 있는 저런 이제 리겔 베어기라고 하는 골조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 빨간 선이 의미하는 거는 저 위에 이제 OSB 플라테를 올려서 이제 골조 작업을 끝낸 저 이제 벽에다가 이제 덮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벽의 안정성을 더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OSB 플라테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건 지붕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건 이제 공사장에서 집을 다 이제 올릴 때, 저 때도 이제 벽이랑 지붕에 OSB 플라테가 이제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주연옥 소백이 이 홀츠 챕터에서 얘기한 거는 OSB 플라테에 들어가는 그런 라인들도 결국에는 자연의 선순환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연구를 해서 또 새로운 뭐 그런 라인들을 개발을 해내고 또 클레버를 만들어서 좀 새로운 OSB 플라트나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어떤 건축 자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면 OSB 플라테를 특히 쓰는 경우는 이게 특징이 이제 안정성과 이제 저렴함 때문에 쓰는 건데, 이거를 과연 이제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대체를 한다면은
그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저는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다 상쇄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겠지만 당장 현실적으로는 좀 이상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재 이제 이거는 위에 있는 건 지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체를 한다면 도대체 이제 뭘로 할 수 있을까? 이미 이제 보타멘트라는 저런 접착제를 저희가 사용하면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제가 이제 목소리 일할 때도 많은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쓰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점을 더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해야 할까 저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발표 자료는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어노 수백이 이 챕터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탄소 중립을 건축가의 입장에서 좀 이제 이뤄야 되는데 이제 이 세 가지 대안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